안녕하세요. 사회문화 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기 힘드시죠? 여러분도 이미 사회문화를 사실은 3월부터 저희가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인강으로 들은 학생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복습하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수업이 먼저인데 학교 수업이 복습하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교과서를 보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또 시험도 볼 수 있는 거니까 학교 시험을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업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 현상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주된 오늘의 강의 주제인데요. 그에 앞서서 사회과학의 등장,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최근 연구 경향을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보통 때는 그지?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있고 검정색은 싫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고 또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연과학은 너무 잘 알죠? 자연과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너무 쉽죠?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사회현상을 그럼 연구하는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 그렇게 사회과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과학이 등장한 것은 근대예요. 그전에는 사회과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학의 아버지 유명한 프랑스의 콩트라는 유명한 사회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유명 실증주의인데 이런 콩트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사회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해서 등장한 과학이 사회과학이고 사회과학은 근대의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런 사회문화 현상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잖아요. 예전에 신석기, 구석기 시대보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사회현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현상들을 이제 연구해서 사회과학을 분화시켜 놨어요. 사회과학을 그러니까 세분화시켰어요.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이런 학문들은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대 이전에는 뭐 경제도 얘기했고 정치도 얘기하고 사회도 얘기했겠지만 그 사회 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사회과학의 분화의 형태로서 근대 시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 등장한 거예요.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에 와서는 그럼 사회과학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세분화됐죠. 사회과학은 이미 언제요? 근대에 사회과학이 발생해서 이런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등이 세분화됐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근대보다 사회과학이 사회문화 현상들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현상들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거죠. 정말 너무나 사회현상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수한 사회현상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 정치학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 사회학으로만 따로따로 나누어서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학문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한 거냐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현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학문적 탐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이해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 이제 북한학인데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세분화된 사회과학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그 현대의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을 간학문적 탐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배울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서도 아마 오랫동안 기억이 될 부분이고요. 또 수능 특강에서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거의 100% 출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출제가 빈도수가 매우 높아서 선생님이 그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할 때 별표 3개를 줬던 부분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 너무 우리가 사회문화는 이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문화현상을 분석할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냥 분석이 되나요? 안 되죠.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는 틀이 있어야 돼요. 삼각형의 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회를 분석할 거냐? 네모의 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회를 분석할 거냐? 동그라미의 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거냐? 이런 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를 그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무수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3개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우선 그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거시적 큰 틀에서 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이런 현상이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 큰 틀로 보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은 제도, 사회 제도나 구조 아직 안 배워서 너무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다시 구조가 무엇인지는 배울 거예요. 나중에. 언제 배우냐? 한 3강, 4강에서 배울 거예요. 자, 사회 제도, 뭐 교육 제도, 경제 제도, 정치 제도, 민주주의, 전체주의, 민주정치, 사회제도나 인간이 만들어오는 구조에 초점을 두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런 그 거시적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능론, 갈등론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기능론까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시적 관점은 말 그대로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미시적 관점. 아니다. 인간은 제도나 구조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율적인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인간이 갖는 자율적인 능력에 의해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관점이에요. 대표적인 이론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3가지를 배울 텐데 선생님이 수능특강 9페이지 거 그대로 인용했어요.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거시적 관점은 나오죠? 또는 여기 미시적 관점 2개를 구분한 건데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행위가 우리가 속한 사회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다는 이게 대전제예요. 인간의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행위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다 라는 전제를 깝니다. 사회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을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이런 사회 구조, 사회 제도 등 이런 사회 구조나 제도 나중에 배울 건 이거는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거예요. 어렵죠.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나중에 다시 배우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니까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맞추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혼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혼인제도나 가족제도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요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경계가 침체된다는 뉴스를 매일 접합니다. 경계 침체라는 상황이 이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등과 같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에 반해서 미시적 관점은 그렇지 않다. 정면으로 거부하고 인간은 그렇게 사회 체계로부터 일방적 영향만을 받아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그럼 인간 어떤 존재냐? 아까도 얘기했죠. 자율성을 갖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성을 갖고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해가는 주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을 구성원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는 개개인의 주관적 세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혼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이혼하는 사람들의 성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는 성격에 문제가 없었는지,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했는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를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자, 거시적 관점은 초점이 뭐라고요? 사회 제도, 사회 구조 같은 사회 체계. 미시적 관점의 주 대상은 뭐라고요?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에는 뭐가 있다고요? 맞았어요. 기능론, 갈등론.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능론을 공부할 거예요. 기능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선생님은 드립겜을 개인적으로 조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책을 읽고 좀 어려웠지만 많이 공감했던 적이 있어요. 드립겜. 그렇다고 제가 기능론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드립겜의 의례라는 책이 있거든요. 참 어려운 책이었는데 드립겜의 의례라는 책을 읽고 참 대단한 학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스펜서. 그리고 세 번째는 파슨스. 이런 사람들이 기능론자의 대가입니다. 이론은 뭐라 그랬죠? 이론은 현실을 보게 해주는 눈이다. 우리는 이론을 통해서 현실에 발을 내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론은, 이 기능론은 앞으로 기능론을 동그라미라고 볼게요. 우린 동그라미라는 이론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번 수행평가는 여러분이 학교를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수행평가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립겜, 스펜서, 파슨스 같은 어마어마한 대가들의 이 기능론의 전제가 있어요. 사회를 바라볼 때 대전제가 뭐냐면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라고 봤어요. 기능론이란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커다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이론은 항상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는 거예요. 일명 이것을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죠. 살아있는 생물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기체가 뭐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유기체입니다. 그럼 이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를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람처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해서 사회의 작동 원리, 사회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유기체설에 의하면 우리 이제 몸에는 뭐 손, 발, 눈, 코, 입, 심장, 폐, 뇌 있죠. 호흡기. 이런 각 부위가 있는데 이런 각 부위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폐는 호흡하는 거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각 부분들이 상호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뭐도 사회도 각 부분이 뭐 교육 부분, 경제 부분, 정치 부분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 생명체가 유지가 되듯이 사회 전체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두 번째 전제는 금방 얘기했죠.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회도 다양한 부분들이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맡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연결돼 있다, 연관돼 있다. 눈과 코가 서로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연관돼 있지 않나요? 연관돼 있죠. 그것처럼 사회의 각 부분들도 연관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규범에는 뭐 관습 규범도 있고 법 규범도 있고 종교 규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에는 뭐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죠. 정치제도, 교육제도, 경제제도. 이런 제도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합의했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각 사회, 여러 사회 제도들이 수행하는 이 역할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됐대요. 이게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전제입니다. 전제. 이 전제 속에 밑에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 전제 정의합니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처럼 사회도 다양한 부분들이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맡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 사회 제도 등 이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역할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됐다. 전제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 지금 갖고 있죠? 교과서 16페이지 볼까요? 혹시 그 책꽂이에 있는 사람은 교과서 꺼내세요. 교과서 16페이지. 자료 속으로 사회 유기체설 인터뷰 봅니다. 누구에게 인터뷰하고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기능론자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드르겜, 스펜서, 파슨스 중에서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냐면 스펜서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 보세요. 사회자. 사회가 생물 유기체와 같다는 주장을 펼치셨는데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스펜서 실제 모습하고 좀 비슷하대요.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펜서 대답했어요.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유기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생물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발전에 언더라인 줄치세요. 사회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물유기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생물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사회도 줄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 부분은 사회 전체의 질서와 통합을 위해 존재하며 기능하는 거래요.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사회 각 부분이 뭐를 위해 존재한대요? 질서와 통합을 위해 존재한대요. 우리 몸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이 존속하기 위해서 각 부분들이 역할을 수행하듯이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각 부분들이 기능은 역할이죠.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요. 동의가 안 돼도 돼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생물유기체와 사회가 어떤 점에서 같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스펜서가 4가지로 답합니다. 사회와 생물유기체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하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며 둘째, 크기가 커지면서 더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경향을 띱니다. 셋째, 구조가 분화되면서 기능도 더욱 세분화됩니다. 넷째, 각 부분은 상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볼까요? 사회 유기체설이 어떤 점에서 기능론적 관점과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 보자. 자,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잠깐 교과서에 한번 써보세요. 30초만 시간을 줄게요. 자, 정답은 사회유기체설은 지금 계속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생물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유기체처럼 사회 각 부분이 사회 전체의 질서와 통합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 각 부분은 왜 존재한대요? 사회 전체의 질서와 통합을 위해 존재하며 기능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회유기체설은 기능론적 관점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주장을 봅니다. 주장. 기능론의 대전제는 유기체와 같다. 사회 각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맡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사회 제도 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거다. 두 번째 주장은 사회 각 부분은 각자의 기능이 있겠죠. 각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며 자, 선생님 중요 표시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유기체, 존속과 통합, 합의 이런 강조했듯이 또 두 번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사회 각 부분들은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능들이 그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한쪽 다리가 매우 불편해요. 그럼 다리만 불편해요? 우리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도 각자 각 부분들이 잘 기능을 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가 우리 몸으로 말하면 건강한 상태고 사회로 말하면 안정과 질서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몸도 아프죠, 가끔씩. 그쵸? 네. 선생님도 겨울방학 때 선생님 아버님이 대장암 사귀셨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지금은 수술도 잘 하시고 또 나머지 치료를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 몸도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병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치료하죠. 치료해서 병이 났을 때 가장 최선은 뭐예요? 치료를 통해서 원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회도 병이 날 때가 있대요. 언제냐 병이 날 때가 사회 문제. 사회 문제가 각 기능이 자기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도 갈등이 생긴대요. 사회 문제나 갈등은 사회 구성 요소가 부문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병리적 현상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치료하듯이 그런 치료와 개선을 통해서 우리 유기체도 다시 되돌아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고 개선해서 자, 중에 표시했어.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잘 되돌아가면 우리 사회는 다시 균형과 조화를 되찾을 수 있대요. 이게 기능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혹시 보충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한 번만 책을 자세하게 읽어봐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장점,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통함이 아니라 합이에요. 합. 자, 이 기능론의 장점은 사회 질서. 사회 질서가 왜 중요한지, 사회 통합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해요? 사회 질서나 통합을 뭐로 봤어요? 가장 안정된 상태로 본 거예요. 질서가 있고 통합이 잘 되는 거를 우리 생명체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런 걸 설명할 때는 유리해요. 근데 이제 뭐가 결정적으로 이론의 한계가 있냐면 우리는 변하죠.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럼 이 사회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면 새로운 사회로 도약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병리적 현상이라고 보고 치료와 개선을 통해서 다시 유기체가 복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화와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죠, 우려. 우려가 있다는 건데, 자, 기득권층은 희소가치, 다음 시간에 잠깐 배울 건데, 희소가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우리가 좀 충족하기를 바라는 가치에 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가치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실제 존재하는 가치가 적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희소가치는 부, 명예, 지위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권력, 부, 명예, 권력 가장 대표적인 것 희소가치. 여러분 부, 명예, 권력이 여러분 원하는 만큼 와요? 우리 구성원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이걸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걸 희소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기득권층이다 하면 이런 부, 명예, 권력을 일반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어떤 계층은 희소 가치가 적어요. 어떤 계층은 희소 가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변화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누리는 사람만 누리는 사람만 계속 누리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죠. 조그만 변화하려고 하고 조그만 갈등을 하려고 해도 병으로 보고 다시 복원하려고 한다면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것이 어디의 한계냐? 기능론의 한계입니다. 자, 나머지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자, 3차 시에서 여러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